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내공은 오직 세월의 힘으로만 축적되는 경지이자 어른스러움입니다. 어른스러움이란 삶을 대하는 각오에서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격인데요. 풍파 속에서 깊이 뿌리내려 주변을 단단하게 장악한 치이며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고 핵심을 단숨에 사로잡는 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가장 현실적으로 내공을 쌓는 방법은 동양고전을 통하는 것입니다. 동양의 인문고전이라 불리는 책들은 가장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현들의 지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현될 수 있는 진정한 내적인 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조윤재 작가의 천년의 내공인데요. 바로 어른의 경지를 쌓는 깊은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논어, 맹자, 사기, 정국재, 장자 등의 고전에서 추출한 명문장들을 다산의 마지막 시리즈를 쓴 조윤재 저자가 쉽고 친절하게 풀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거나 영상을 시청하실 때는 가능하다면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새벽은 내공을 쌓기 좋은 어른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스스로에게 비겁하지 않는 삶, 대장부. 맹자는 대장부의 자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문장이 실려있는 단락의 전문을 살펴본다. 천하의 넓은 곳에 거하고 바른 자리에 서며 큰 도를 행한다. 뜻을 얻으면 사람들과 함께하고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하리라. 부귀를 가졌어도 부패하지 않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포부를 버리지 않고 권위와 무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라야 대장부라 부를 만하다. 대장부에 관한 앞의 두 문장은 맹자가 추구했던 인의예지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위해 자신을 가다듬는 자세를 말하고 있다. 천하의 넓은 곳, 바른 자리에 선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두는 것, 처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익이나 욕심만을 위해 옳지 못한 곳에 있거나 바르지 못한 행실을 하지 않고 큰 도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비록 성공을 얻지 못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꿋꿋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뒤의 문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혹이나 위력에 굴복하지 않는 자세, 대장부로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 강령이다. 맹자에게 대장부란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스스로를 든든히 지키는 사람이다. 대장부라면 욕심과 방탕의 유혹에서 절제하고 가난과 권위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아야 한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내공은 스스로에게 당당한 공명정대함에서 나온다. 맹자에서는 큰 용기를 말하면서 스스로 돌이켜보아 옳지 않으면 비록 하찮다고 해도 두렵고 옳다면 비록 천만대군이라도 두렵지 않다고 했다. 용기란 상대의 권력이나 무력에 무턱대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용기는 스스로에게 비겁하지 않는 올바름, 공명정대한 삶을 일관되게 살면서 꾸준하게 축적하는 힘에서 나온다. 그 힘을 바로 내공이라고 한다.
맹자는 대장부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제자 공손추가 선생님께서 제 나라의 재상이 되면 반드시 제 나라를 천하의 패공국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선생님의 마음은 흔들릴까요? 라고 묻자 나는 마흔이 되면서 부동심을 가졌다고 답했다. 공자도 나는 마흔이 되어서 미혹되지 않았다고 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마흔이라는 나이는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시기다. 하지만 오늘날 마흔들에게는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다. 회사나 조직에서는 따르는 자리에서 이끄는 자리로 올라서는 시기다. 지금까지는 잘 쫓기만 해도 충분했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이끌어가고 누군가를 책임지는 자리에 서야 한다. 무엇인가를 짊어지다 보면 갖가지 어려움과 맞닥뜨리게 된다. 때로는 그 어려움 앞에서 타협이라는 유혹에 굴복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리더에게는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야 할 의무가 있다. 중요한 갈림길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 또한 리더의 몫이다. 당연히 그 결과도 고스란히 혼자 짊어져야 한다. 고비마다 힘겹고 무거워 손을 놓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 어른인 것이 아니라 흔들려서는 안 되기에 어른이다. 부귀를 가졌어도 부패하지 않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포부를 버리지 않고 권위와 무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른으로 인정받을 때 규모에 상관없이 누군가를 이끌고 방향을 제시하는 책임 또한 함께 받게 된다. 그 자리가 외롭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에게 선물할 수 있는 말이다. 말은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지만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힘도 있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다만 꿋꿋하게 대장부의 길을 갈 것. 그렇게 묵묵히 길을 걷다 보면 뒤따라오는 이들이 그 발자국을 쫓아 배우고 따를 것이다. 바른 것은 배우고 바르지 못한 것은 거울로 삼는다. 노노 하기에는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사귀지 말라고 실려 있다. 불편부당하고 배움의 차별을 두지 않는 유교무류의 교육 철학을 가진 공자가 했던 말로는 의외인데 다행히 공자는 같은 책에서 이 말의 진정한 뜻을 알려주고 있다. 바로 이 명구절이다. 공자는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배움의 자세를 들려준다. 여기서 공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날 때는 그들의 좋은 점을 따라서 배우고 나보다 못난 이를 만나면 그들의 부족함을 거울로 삼아 나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다. 도덕경에 실려있는 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요.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의 거울이다. 와도 같은 뜻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며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모두 나에게 달려있다. 공자는 제자를 가르치면서 사람과 때와 장소와 상황을 가리지 않았다. 매미 잡는 장인과 새 사냥꾼에게도 가르침을 구했고 제자들도 함께 배우도록 권했다. 매미 잡는 노인과의 만남을 한번 보기로 하자. 제자들과 함께 나들이를 하다가 매미 잡는 노인과 우연히 만나게 된 공자는
그의 모습을 유심히 보다가 노인에게 물었다. 어르신, 매미 잡는 기술이 가해 신의 경지라고 할 만한데 어떤 비결이 있으신지요?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매미를 손으로 잡는 일이 어려웠지만 대나무에 구슬을 올리는 연습을 통해 땅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보다 더 쉽게 매미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토록 넓고 크고 만물이 이토록 많다고 하지만 저는 오직 매미의 날개에만 집중합니다. 온 정신을 쏟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어찌 매미를 잡지 못하겠습니까? 여기서 공자는 전심을 다해 공부하면 어떤 일이라도 반드시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몰입과 정성의 배움을 얻었고 제자들에게도 이를 말해줄 수 있었다. 제자들은 매미 잡는 노인에게도 배우는 스승 공자의 모습에서 배움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겸손한 자세라는 사실도 함께 배웠다.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수입이 못한 사람, 학식이 모자란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의 발전을 막는 교만일 뿐이다. 자존감과 의욕이 넘치는 젊은 직장인 가운데에는 자신의 상사에게서 배울 점이 없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역시 교만이다. 올바른 배움이란 뛰어난 사람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배울 점을 배우는 것이다. 설사 잘못된 점만 발견했다고 해도 그것을 거울로 삼아 내 행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흔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에게도 비슷한 허물이 있는 경우가 많다. 책은담에 실려있는 이당공단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단점으로 다른 사람의 같은 단점을 공격하기 쉬운 것이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으니 선한 것을 골라 따르고 선하지 못한 것은 가려서 고친다.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배울 점을 배우겠다는 의욕이 넘치는 조직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 폭넓은 배움, 올바른 배움의 자세에 대해 고민할 때 떠올릴 수 있는 말이다. 처지에 따라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는다. 중국 전한시대 학자인 유양이 쓴 열려전에는 누나라의 청렴한 선비 검누의 이야기가 나온다. 검누가 죽자 증자가 문상을 가서 그의 아내에게 시호를 어떻게 지을지 물었다. 검누의 아내가 강 편안함이라고 짓기를 원하자 증자가 궁금해서 물었다. 선생께서는 평생을 빈곤하게 살며 영화를 누리지 못했는데 어찌 강으로 지으시려 합니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남편은 평생 벼슬을 하지 않았고 임금이 내린 곡식도 마다했습니다. 가난하고 천하게 살아도 근심하지 않았고 부귀를 얻지 못해도 조바심 내지 않았습니다. 평생 인과 의를 구하며 살았는데 강이라고 짓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증자는 과연 그 남편의 그 부인이라고 탐복했다고 한다. 중국 동진시대 시인 도연명은 검누의 인품에 감동해 자신의 시 오류선생전에서 이를 인용했다. 검누가 평생 빈천함을 근심하지 않고 부귀에 급급하지 않았다고 하니 오류선생이 바로 그 사람의 짝이다 라며 그의 삶을 담고 싶다고 한 것이다. 오류선생은 바로 도연명 자신이다. 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추구했던 욕구 가운데 하나다. 사람들은 부를 가지면 자신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기며 열심히 부를 추구하고 있다.
세계적인 대부호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지금도 엄청난 부자인데 계속 일을 하시니 얼마나 더 부자가 되고 싶으냐고 묻자 록펠러는 조금만 더 라고 말했다고 한다. 채워지지 않는 탐욕을 잘 표현해주는 일화다. 지금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부를 쌓았음에도 더 많은 돈을 얻고자 하는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물을 끊임없이 채워야 하는 처지인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가난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가난하면 삶이 불편하다. 심할 경우 끼니 자체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난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 검누나 도연명처럼 부에 연연하지 않고 가난을 초월한 삶을 살 수 있으면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조바심 내지 않게 된다. 도가의 대표적인 철학자 장자에게 위장이 선생은 어찌 그리 고달파 보입니까? 라고 묻자 장자는 나는 가난한 것이지 고달픈 것은 아닙니다. 라고 답했다. 단지 때를 만나지 못해 가난한 것일 뿐 힘들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장자는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 찌들고 구차해지는 마음이 부끄러운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가난하고 천하게 살아도 걱정하지 않는다. 부귀를 얻지 못해 조바심 내지도 않는다. 부도 가난도 모두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부가 결코 행복의 조건은 아니고 가난이 불행의 이유도 아니다. 부자라고 해서 훌륭한 사람인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능하거나 인격이 모자란 것이 아니다. 단지 부를 기준으로 인간의 격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이다. 안빈 낙도의 삶을 살기에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모자람이 많다. 따라서 부와 가난에 대한 뚜렷한 의식과 철학을 심어주기 위해 어른들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올바른 부의 철학, 부에 대한 내공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부란 국가나 가정에서 필요한 만큼을 채우는 것이 한계인데 오직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한계가 없다라고 개탄했다. 그 시절에도 부를 쌓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욕심이 사회의 걱정거리였다. 오늘날 더 심각해진 세태에서 어른들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의 품격과 힘이 드러난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잎이 길고 가늘어 그다지 볼품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한여름 무성한 잎을 자랑하는 나무나 가을철 아름다운 단풍나무와 나란히 있을 때면 오히려 초라하게 보일 정도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 되어 세상이 삭막해진 다음에는 변함없이 푸른 잎을 보여주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다른 나뭇잎들은 모두 떨어져 앙상하지만 두 나무는 여름과 변함이 없다. 그래서 송백은 선비들의 지조와 의리를 상징한다. 세상 인심과 세태는 자기 이익을 쫓아 쉽게 변하지만 선비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이 송백의 푸르름을 닮았기 때문이다. 공자는 어렵고 힘든 시기가 오면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는 뜻으로 이 말을 했다. 공자의 70평생은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뛰어난 학식과 탁월한 인품으로 세인의 존경은 받았지만 위정자들로부터 제대로 쓰임을 받지는 못했다. 56세의 늦은 나이에 꿈을 펼칠 나라를 찾아 14년간의 천하주유를 떠났지만 그 시기야말로 공자에게 닥친 최악의 고난기였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 밥을 굶었던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그 당시 공자를 본 어떤 사람은 상갓집개라는 가장 비천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렇게 인생의 고해를 감내하며 공자가 붙잡고 있던 인생 철학이 바로 논어에 실려 있는 이 명구절이다. 이 구절은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주사는 논어에 실려 있는 이 말을 따서 자신의 작품에 세안도라는 이름을 붙였다. 제주도에서 유배당하던 시절 제자 이상적의 의리와 우위에 감사하며 직접 그려 선물을 보냈던 작품이다. 역관이었던 이상적은 주사가 권세를 잃고 유배 중이었음에도 잊지 않고 중국에서 구한 귀한 책을 보내주며 교류를 계속했다. 주사는 권력만을 쫓는 각박한 세태에서 변함없는 이상적인 의리에 크게 감동했는데 세안도에 적어놓은 추사의 글에서 그의 감격을 엿볼 수 있다. 그 일부를 옮겨 적는다. 권세와 이익만을 쫓아 따르는 것이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풍조다. 어찌 비싼 값을 주고 산 이 귀한 책을 권세가에게 보내지 않고 먼 바닷가 초라한 처지의 나에게 보냈는가. 사마천이 말하기를 권력과 이익을 쫓아 모인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지면 멀어진다고 했는데 그대도 세간의 한 사람일진데 어찌 그리 초연한가. 그대는 나를 권력과 이익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가. 아니면 사마천이 틀렸다는 말인가. 공자가 날이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잎이 더디 시듦을 안다고 했듯이 송백은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도 송백이요. 추운 겨울이 온 후에도 마찬가지로 송백인데 성인은 특별히 한겨울 이후에 변함없음을 칭찬하였도다. 공자의 시절에도 추사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권력과 이익을 쫓았지만 오늘날에는 더욱 절실히 이런 세태를 느끼게 된다. 팽배한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는 가장 아름다워야 할 사람들 간의 관계 역시 그렇게 만들고 말았다. 사람은 부와 권력을 쫓아 모여들지만 그 속에 진정한 사귐은 없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루고 싶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꽉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사람은 눈앞의 이익과 세태의 변화에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다. 바로 공자가 말했던 송백과 같은 사람이고 위의 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조직에도 품격이 있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고 작은 위기에도 흔들려 쉽게 변한다면 그 조직은 품격과는 거리가 멀다. 조직의 품격은 구성원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리더를 닮는다. 결국 리더의 품격이 조직의 품격을 말해준다. 날이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잎이 더디 시듦을 안다. 어려운 시절 헌신적으로 분투했던 사람에게 칭찬의 말로 혹은 협상 상대와 갈등이 있을 때 어려울 때일수록 신의를 더 돈독히 하자며 이를 인용해도 좋겠다.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하는 것이 힘이다. 고종과 별로 친하지 않다고 해도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인생사의 변화무쌍함은 예측하기 어려우니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의미에는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변화와 격동의 삶을 살고 있다. 중국 고전 회남자에 실려있는 고사의 내용은 이렇다. 옛날 중국의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의 말이 도망치자 이웃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가난한 노인의 귀한 재산이 사라졌으니 지켜보는 이들도 안타까웠던 것이다. 하지만 노인은 태연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이러한 노인의 말을 듣고 비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도망쳤던 그 말이 앞말 한 피를 거느리고 돌아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이 축하를 했다. 하지만 노인은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라며 전혀 기쁜 내색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만 낙마에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노인은 이때에도 이게 복이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며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얼마 후 변방에 오랑캐가 쳐들어와 온 나라에 징집령이 내려져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야 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징집되지 않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드라마나 영화처럼 극적인 이야기가 반복되어 현실성은 좀 떨어지지만 개의치 말고 생각해보자. 여기서 우리는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에도 무조건 좋은 일도 무조건 나쁜 일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좋은 일이 있더라도 결코 방심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며 설사 당장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세옹지마의 구사는 화는 복이 의지하는 바이고 복은 화가 잠복하는 곳이다 라는 철학적인 구조를 잘 풀어서 삶에 적용해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다. 지역에 실려있는 핵심적인 철학 가운데 하나는 물극필반, 모든 사물은 극에 달하면 되돌아간다는 사상이다. 항룡유에도 최정상에 올랐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내리막이 온다라는 뜻의 성어로 위의 구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상 만물에 적용되는 자연의 이치로 사람의 삶에도 적용된다. 번성하는 때가 있으면 저물 때가 있고 심하게 어려워도 바닥을 치면 그때부터는 다시 솟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역에 실려있는 글이기에 운명론적인 의미라고 생각해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운명이 모두 결정해 준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원칙들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 먼저 나 자신이 변화해야 하고 반드시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늘날은 무한 경쟁의 시대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뛰어난 경쟁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때 상황이 좋다고 해서 만족하고 자만한다면 새로운 강자에 의해 뒤처지고 만다. 마찬가지로 설사 지금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반드시 일어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작은 성공에 만족해서 해이해지거나 작은 실패에 좌절해 있다면 반드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 이 말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조직의 크고 원대한 꿈을 흔들림 없이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작은 파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화는 복이 의지하는 바이고 복은 화가 잠복하는 곳이다. 중국 IT 업계의 풍운하로 꼽히는 쥐런 네트워크 스위즈 회장의 어록에는 실패는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말과 함께 이 구절이 인용되어 있다. 고난과 실패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희망의 메시지로 혹은 성공에 도취되어 방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계의 말로 적격이다. 어른이란 자신의 신념에 확신을 가진 당당한 존재다. 후한의 초대 왕제 광무제에게는 미망인 누이 호양공주가 있었다. 호양공주는 광무제의 신하 선홍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송홍에겐 이미 아내가 있었다. 광무제는 누이의 성화에 못 이겨 넌지시 송왕의 의향을 물었다.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고 부유해지면 아내를 바꾸어도 흠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의 마음은 어떻소? 그러자 성홍이 대답했던 말에 이 명구절이 있다. 배야, 제가 듣기로 가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어선 안 되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했던 아내는 버려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벼슬을 얻고 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술지개미와 쌀겨를 함께 먹던 조광지처를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조광지처의 출전이다. 조는 술지개미, 강은 쌀겨를 말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기묘한 양식으로 삼았던 것들이다. 이 말을 들은 광무제는 누이에게 사불해이라고 말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틀렸어가 되겠다. 그 친구가 워낙 깐깐해야지 라는 말이 덧붙여졌는지도 모르겠다. 강직한 신하의 말에 많이 머쓱했던 광무제의 심경이 그 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비록 혈육인 누이를 위해 했던 말이지만 그 말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신하의 당당하고 올바른 대답에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 또한 있었을 것이다. 광무제는 한나라 고조의 구대손으로 전함 말기에 혼란을 평정하고 후한을 세웠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또한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품으로써 지금까지도 훌륭한 황제로 칭송받고 있다. 그런 그도 혈육인 누이의 성화에는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고 결국 꼿꼿한 신하인 송홍에게 무안을 당하고 말았다. 아무리 자신의 소신이 옳고 바르다고 해도 최고 권력자인 황제 앞에서 당당히 밝힌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송홍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황제의 부탁과 황제의 매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단호히 거절했다. 참으로 그 황제의 그 신하였고 이런 군신이 어우러졌기에 후한 쪽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부귀해진 후 친구를 잊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탐욕에 빠져 신의를 버리는 것이다. 순자에는 부자가 되고 싶음과 치욕을 참고 목숨을 걸고 의로움을 버려라 라는 말이 실려 있다. 부자가 되려면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이러고도 부자가 되고 싶으냐는 역설적인 물음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와 권력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만다. 부와 권력이 주는 쾌락이 그만큼 강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 나라의 명제상 안영은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은 자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부와 권세 앞에서도 겸손하기는 어려우므로 스스로 자중하라는 가르침이다. 부와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표현하고 어려웠던 과거를 잊지 않는 송홍의 말은 우리에게 크게 울림을 준다. 하지만 우리 세태를 돌아볼 때 과연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지는 자신하기 어렵다. 나를 좋아해주고 신뢰하는 상사로부터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을 들었을 때 그것이 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것이 이익을 안겨주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물론 상사의 제안을 거스르면서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옳지 못한 일에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나를 망치고 상사도 망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가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어선 안 되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했던 아내는 버려선 안 된다. 한 단계 한 단계 지위가 높아지고 꿈을 이루어갈수록 더욱 새겨야 할 말이다. 부와 권력의 유혹은 너무 강해서 한번 취하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중구 정저우시 주석왕장이 공무원 대상 강연에서 출세할수록 어려울 때 함께했던 가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 명구를 인용했다. 정성을 다하고 나야 기적도 바랄 수 있다. 사기 이광열전을 보면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통했던 이광이라는 유명한 장수의 일화가 나온다. 이광이 어느 날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무성한 숲풀 가운데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순간 황급히 활을 당겨 호랑이를 명중시켰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뜻밖에도 바위 덩어리였다. 놀랍게도 화살은 꽁무니만 가까스로 보일 정도로 바위에 깊이 박혀 있었다. 이광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이광은 의심스러운 마음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화살을 쏘아보았다. 몇 번을 쏘아도 화살은 바위에 꽂히지 않아 이광은 결국 포기하고 자리를 떠났다. 훗날 어떤 사람이 학자 양웅에게 가서 이에 관해 가르침을 청했다. 이때 양웅이 대답했던 말이 바로 이 명구다. 지극한 정성으로 어떤 일을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 이야기는 많은 고전에서 소개하고 있다. 후한서를 비롯해 신서 등의 고전에도 비슷한 고사가 실려 있다. 그만큼 고전에서는 일을 이루는데 지극한 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쓴 중용은 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중용 25장에는 성은 세상의 근원과 같다는 천하 이치를 내포한 말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정성이라는 것은 만물의 처음이요 끝이니 정성이 없으면 만물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정성을 소중히 여긴다. 스스로를 완성할 뿐 아니라 세상 만물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용 23장에는 정성을 실천하는 마음의 자세, 실천 방법이 실려 있다. 작은 일도 지극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정성이 있게 되고 정성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명확해진다. 명확해지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새롭게 된다. 오직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나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영화 영린에도 나와서 유명해진 글귀다. 정조가 사서삼경을 입에 달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변화할 줄 모르는 신하들을 질타하면서 내렸단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일과 삶을 정성스럽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작은 일에도 기본을 지켜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나 자신이 변화할 수 있고 세상이 변하게 된다. 당연히 일도 잘 되기 마련이다. 사람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정성이 없기 때문이고, 일에 실증을 내는 것도 모두 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근사력에 실린 글이 이 이치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 구사에서는 아무런 욕심 없이 무심코 활을 쏘았을 때 바위가 뚫리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이광의 상태가 고 무아의 경지이고 몰입의 상태다. 하지만 바위를 뚫어 이름을 높이려는 욕심이 들어가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에도 마찬가지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욕심보다 사심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정성이 지극하면 새와 돌도 열린다. 일의 중요도나 크기보다 그 일에 정성껏 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인용하면 좋을 말이다. 특히 빠른 결과에 집착해 조급해하는 사람에게 정성과 꾸준함의 가치를 알려줄 때 적합하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